예. 아니, 근데 어떻게 주야관이 잘 아시네요. 맞다. 그렇죠. 훌륭한 학원이에요. 아무튼. 그,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시험을 볼까? 네. 금방 늘죠. 시험 보면 뭐 금방 늘어요. 스트레스 받는 만큼 점수는 나오죠. 스트레스를 빨리 받아버리면 점수가 좀 잘 나와요. 154쪽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다 있는데요. 이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는 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개념 보니까 괄호 2번 정도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그런 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54쪽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파머라는 학자의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방금 읽어본 게 뭐 거의 전부인데요. 이제 이분은 원래는 주식시장을 연구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가치에 빠르게 반영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했던 분인데, 그게 뭐 주식만이 아니고 부동산에도 잘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써먹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런 예를 들었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신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얼마냐 그랬더니 10조라 그러더라. 이게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복제의약품인데 의약품 시장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 쪽에 공장을 짓긴 했어요. 이제 5천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이 정도 회사하면은 의약품을 한다 하더라도 뭐 대충 할까요?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런 정보가, 투자 정보가 공개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나중에 의약품을 몽땅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5년 뒤에 주가가 올라갈까요?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익한 정보는 주가에 즉시 지체 없이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빠르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뭐 문제에서는 크게 틀릴 게 없는데, 자, 한번 이 파마라는 학자의 개념부터 제가 정리해 볼게요. 반영되는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과거 또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공개되는 즉시 반영되는 걸 우리가 준강성이다. 이거는 너무나 효율성이 높아서 과거나 현재 정보뿐만이 아니고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 미공개된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죠. 분석수단인데, 분석수단은 약성효율적 시장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정상 이윤밖에 없고,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익. 그럴 때 이 초과 수익은 과거 정보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현재 정보 가지고 되느냐,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 가지고 되느냐, 뭐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미 가치 영향을 준 시장이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백날 해봐야 초과 수익은 없어요.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나 현재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베이직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분석해봐야 어차피 초과 수익은 없다. 즉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수익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유는 이미 가치를 다 밀어 올렸기 때문에 바로 정상이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강성윤리적 시장은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즉 현재를 기준으로 옛날 과거에 공개됐던 정보하고 앞으로 공개될 정보까지가 싹 다 가격에 영향을 줬다 이제 그런 시장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 아직 공개 안 된 게 가격을 밀어 올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분석이 불가한 시장이고 고로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일단은 뭐 거의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설명을 거의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현실 시장은 즉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증명해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주식시장에서요. 주식 쪽에서 오늘 현재 투자합니다라고 정보가 공개되면 가격은 5년 뒤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현재 즉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는 준강성이라 하죠. 즉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즉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과거 정보는 과거에 밀어 올렸겠죠. 이해하셨죠? 이미 진작에 올렸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한번 볼게요. 예컨대 어떤 지역에 개발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라고 치자. 개발 정보. 앞으로 저쪽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아니면 저기 지하철역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개발 정보를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즉시 올라간다고요? 즉시. 그러니까 현재 개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즉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현재 정보 가치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준강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 이것들이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역의 땅값이 원래는 뭐 임야 근처였어요. 평당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개발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평당 300까지 올라갔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뭐 여기 지하철로 들어오면은 상업지역 될라나 보다. 일단 부르고 보자. 그래서 300이 됐다. 그러니까 공개되는 즉시 가격이 안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다. 자, 이 시장에서 그럼 과거나 현재 정보 가지고 초과 수익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이와 같은 과거나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초과 수익이 없다고 그랬죠. 이야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학원에 강의하러 오기 전에 이쪽의 개발 정보를 새벽 6시에 들었다 치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찍 가는 편이니까 빨리 가가지고 땅을 100평만 사놓자. 올라가면은 이렇게 싸게 살 수만 있다면은 돈 좀 벌겠네. 이런 생각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중개업소 이 근처에 한 2군데 들려가지고 거기 이제 저번 주에 내가 물어봤는데 땅값 평당 100만 원이죠. 100평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은요 그러니까 저 미안한데 급하게 와가지고 5만 원짜리 일단 2개 가계약하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쪽 중개사분이 예, 물론 계속 100만 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미 올랐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 수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정보가 공개되면 그 즉시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살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초과 수익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초과 수익이 있느냐? 남들보다 조금 우수하면 돼. 남과 똑같다고요? 우수하다고요? 우수. 그래서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 때는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역사의 정확한 위치하고 어디가 중심 상업적이 될 건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발표할 정보, 미래 정보인데 만일 제가
또는 우리가 국토부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알아버렸다면 그럼 남들과 똑같은 정보예요? 아직 공개가 안 된 우수한 정보예요. 우수한 정보죠. 그러면 그냥 300 주고 사는 거예요. 300 주고. 300 주고 사도 어차피 상업적 될 겁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으로 올라갈 거니까. 초과수익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수익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약성을 응용해보자. 응용. 약성은 아까 뭐라 그랬느냐? 과거 정보만이가 재반영된 시장이고 바로 이런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즉 과거 추세만 분석해가지고는 초과수익은 없다 그랬죠. 정상이익밖에 없다. 그럼 과거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수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나 현재 막 공개되는 정보도 과거 정보보다는 우수하니까 초과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유추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구체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는 지금 저 중강성 예를 2개나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1개만 들어주세요. 1개. 저도 좀 이제 좀 물도 마시고 좀 쉬어야 되니까 예 좀 하나 들어주세요. 네.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넘기는 것들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생이 뭐냐.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부터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제. 참 됐다. 제 새끼 아직도 사춘기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인데 예.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상하게 철학적이 됐네. 네. 제가 1970년대 강남을 예를 한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에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아니고 굶주리던 시대죠.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 그런 거 안 보죠. 돈 없어요. 신문은 무슨 신문이야. 애들 우유도 못 사 먹이는데. 그 당시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안 봐도. 서울은 지방은 더 했고, 지방은 정신 굶는 애들이 허다했죠.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개발돼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네라고 현재 백날 강남 개발합니다. 그래봐야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써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되면 즉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개발이 완료된 뒤에 한 2, 3년, 2년 뒤에 후에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니까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고요? 느리게 반영한다고요? 느리게.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가격에 영향을 줬던 정보가 오늘 아침에 공개한 거예요? 2년 전에 공개된 거예요? 그게 과거 정보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 안 됐어?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더 이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제, 나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야기 해야 되네. 제 복부인이 뭐라 그래, 복부인이. 복이 많은 부인이라니까. 동영상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결혼만 안 하는 거야, 진짜. 나 진짜 슬퍼. 예? 결혼 좀 해줘야 된다니까. 결혼이 발목을 잡아요. 농담이 아니고. 법이 잡는 게 아니야, 법이.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몰라요, 진실을. 이 시험의 진실을 모른다고요. 제가 이야기 안 드렸나요? 15회 재시험 봤을 때는 유일하게 어려웠던 과목은 결혼하고 공법인데요. 공법은 어차피 보지도 않아. 1차 다 떨어졌는데 결혼해서 싹 다 봐라. 그 당시 26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과락이 10만 명이 거의 넘죠. 합격자가 없어요. 전해 2만 명 합격을 시켰는데 정확하게 18,000명. 15회 때 800명. 8,000명요? 18,000명요? 아니고 달랑 800. 결혼 한 과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법이 어려웠다고 800명 합격하나? 그런 애는 없어요. 법 과목은. 민법이 어렵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경제학이 항상 죽여요, 시험에서는.
사법고시 본 애들이 경제학을 2차로 아무도 선택을 안 합니다. 힘드니까. 행정고시 본 애들도 재경직이라 그래요. 경제학 보는 행정고시를 안 봐요. 보면 잘 나가. 예, 재경부나 경제기본 가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관료예요. 그런데 안 봐. 어렵거든, 시험이. 이제 공부하기로 했어요. 겁 줬으니까. 보세요. 예, 법구인들이 왜 돈 벌었냐. 지금 이제 오늘 정보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남들은 아무 관심 없어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겠어요? 전혀 안 올랐겠어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뭐 아침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신문을 본단 말이야. 네? 일반인들이 신문 안 보는데. 그다음에 밥 해주는 가정부 아줌마가 따로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우미. 옛날에는 식모.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러면서 우아하게 자 커피 한 잔 그러면서 신문을 봐요. 보다가 개발된다고 이제 정보를 접했어.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많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교육이 잘 돼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얘야 뭐 이따 점심때 저 강남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가 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자가용이 거의 없을 때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중개사 아저씨들한테 그 당시에는 중개인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자격이 없을 때죠. 중개인 아저씨한테 뭐 땅 좀 올랐어요? 그랬더니 요즘 들썩들썩합니다. 한 10만 평만 줘봐요. 재미삼아. 그래서 10만 평 샀다가 10배 올라간 거예요. 10배.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땅 사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 공개된 정보 가지고도 돈 벌었다니까요. 현재 정보로도 초과 수익을 얻었다고요. 지금 미얀마나 베트남이 이런 시장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남아 나가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우리가 훨씬 고수거든. 그러니까 많이 쳤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정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정리. 이 강성효율적 시장은 뭐냐? 효율성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모든 정보가 같이 반영돼 있더라. 고로 이미 가격을 밀어 올렸다. 그러니까 백날 분석을 해봐도 즉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오로지 정상이익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일단 그 효율성의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죠. 제일 강한 놈이 이놈, 두 번째가 이놈, 제일 약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함관계로 내기도 하죠. 자, 반영되는 정보로 봤더니 얘가 제일 적은 정보를 반영하죠. 그래서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되고 이 둘은 강성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강성효율적 시장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완, 전, 경, 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내기도 하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수익이 없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나 현재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이 없고 정상 이익만 존재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그런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나 현재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O요, X요? X죠. 아까 제가 정상 이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초과 수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뒤집기도 합니다.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이해하신 거죠? 반대로 초과 수익이 있는 경우를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략 한 5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정도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죠. 일단 문제 풀어보시면 대충 몇 가지 유형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또 워낙 이해를 잘해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분들이라 154쪽에 이번에 부동산의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약성이죠. 동그라미 1번에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기술적 지표들이 현재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된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이와 같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봐야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더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중강성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재 공표되는 정보는 사실을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번적 분석이라 하고, 현재 정보 번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이 벌써 반영되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시장, 이미 가격을 밀어 올려서 그런 이야기죠. 정상 이상의 수익이 없다. 2번,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표되는 어떤 새로운 정보로 정상 이상의 초과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다음에 바로 3번의 강성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공표된 정보이건 공표되지 않는 정보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2번.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어 조건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랬고, 3번. 완전 경제적 시장의 가장 법된 시장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3번에 효율적 시장의 존재 여부를 했는데, 2번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성이나 준강성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나 강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준강성 정도까지 존재한다 그랬죠. 강성은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분에 넘어가셔서 156쪽이죠. 할당적 효율성 시장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여기 좀 어렵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계속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도 느낌이 팍 올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우리말인데. 그죠? 그죠? 똑같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쉬운 표현이에요. 즉, 시중의 투자 자금이 증권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아래쪽이 훨씬 쉬운 개념인데, 이제 여러분 칠판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도 하는데, 또는 할당적 효율성 시장이다, 또는 배분적 효율성 시장이다 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할당이란 말이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요,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나눈다. 배분. 그래서 영어로 이제 allocation, 나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돼야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요. 방금 읽어보셨죠? 여러 투자 대안들의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예컨대 증권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자원이 배분된, 아까 뭐 그런 걸 읽어봤는데, 균등해지도록 수익률이 균등해 자원이 배분된 시장이죠.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어디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초과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 500조 가까이 있다 치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걸 유동성 연금이다라고도 하고,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노는 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투자돼 있다고요? 여유자금이라고요. 여유자금. 그래서 실제로는 500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때라 한 1000조 가까이 여유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500조라 치고 뭐 너무 많으면 또 우리가 힘드니까.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두 개밖에 없다고 치자.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다. 뭐 보통은 두 개죠. 채권은 이런 데 이제 그냥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의 수익률 중에, 예를 들어서, 주식의 수익률이 10%이고요. 부동산 수익률이 15%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주식이요, 부동산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원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빠르게 배분이 되겠네요. 배분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비싸게 사면, 저번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가격이 너무 올라간 뒤에 투자하면, 먹을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익의 비율, 수익률은 얼마짜리 사가지고 얼마 벌었냐의 문제라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수익률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 즉, 투자는 쌀 때 했어야지 다 올라간 다음에 하면 안 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10%가 돼요. 그러면 양쪽의 수익률이 달라졌어요? 같아졌어요? 같아졌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주식 쪽의 수익률이 12%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여기 10%하고 12%니까 누가 수익률이 높아요? 주식이. 그러면 이 돈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효율이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효율이 뭐였어요? 느린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배분된다면 계속 부동산 쪽에 돈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가닥 처분하고 주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처분하고 주식으로 가면 주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 양쪽의 수익률이 달라진다고요? 같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빠르게만 왔다 갔다 배분될 수 있다면 양시장의 수익률은 균등해질 것이고, 그러면 양시장 중에 어디에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걸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를 잘 하셨어요. 몇 분 빼고는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이제 개념 읽어보자고요.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다 그랬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줄 가죠. 바로 그냥. 네 번째 줄. 따라서.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시중에 500조라는 투자 자금이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을 것이다. 왜냐? 둘 다 뭐 10%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옆에 가로 2번, 가로 3번이 시험에서 좀 나오는 문장들이죠. 그런데 뭐 다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건데, 이제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외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표를 좀 만들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요약집에 다 있는 거니까. 시장에는 우리가 뭐 이건 공부 다 했죠. 완전 경쟁 시장만 있어요. 완전과 불완전한 시장이 있어요. 완전과 불완전한 시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게 뭐 독점이나 과점 같은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 초과 수익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공부했으니까,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강하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남보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있다라고 치자. 1,000만 원. 그럴 때 이러한 초과 수익은 남들과 똑같을 때 얻는다 그랬어요.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원사가 똑같아요. 남보다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남보다 우수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신 거죠?
너무 좀 각박합니까? 자꾸 점수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는 공짜가 없어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정보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정보 비용을 빼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게 진정한 수익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위험을 반영했을 때 수익률이 달라서 남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걸 초과 이윤이다. 이거랑 다를 건 없는데 N은 비용까지 뺀 거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남은 거다. 그랬을 때 아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어야 할당 효율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익이 제로죠.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보다 많이 벌 가능성 애초에 없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그 개념을 제가 그렇게 계속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몇 번 반복했는데 이번 과정만 해도 제가 지금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불안전한 시장은 초과 수익이 있다 그랬죠. 이걸 얻는데 어떤 사람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실제로는 남는 거 없죠. 뺐더니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전한 시장마저도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우수한 정보를 달랑 정신값 10만 원 주고 얻었다 친척을 통해 가지고 그럼 남보다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얻은 거예요? 그러면 990만 원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은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없어야 할당 효율적이라고 있으니까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시도할 거냐 이렇게 갈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옳은 이야기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써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래야죠. 왜냐? 여기 보니까 할당 효율적이 2개인데 항상 완전할 때만 있어요? 불완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일단 들으세요. 이거 안 지울게요. 들으세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될 때가 있다. 그래. 가리나요? 아니, 이 책상에 가리나요, 혹시? 가리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만 되느냐 그러면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하고 정보 비용이 동일할 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암기시키는 건 자신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할 거니까 초과 수익하고 정보 비용이 동일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 가장 불안전한 시장이 독점 시장인데 독점 시장도 때로는 할당 효율적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어떨 때냐? 그 독점 시장에서 그 투여하는 이 정보 비용을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제 반대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죠.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완전이요, 불완전이요?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수의 투자자다가 남보다 값싸게 우선 정보를 얻었다. 남은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싸게 얻었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싹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집에는 한 11개 정도를 써놨어요. 11개 이 부분만. 그동안 기출 때 뜬 거 싹 다 써놨는데 우리 책은 이제 서술형으로 썼기 때문에 개수가 몇 개 안 돼 보이긴 하는데 요약집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놨다 그 이야기예요. 화라이번에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을 했는데 동남 일본에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과 달리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데 초과 이윤과 초과 이윤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는 기회비용이 똑같다면 불안전한 시장에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요거. 정보 비용을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따라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안전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 그랬는데, 일본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완전하다 가정한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그런 게 시험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주로 시험은 여기서 냈어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는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문제 안에 섞어서 내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므로 몇몇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한 투자자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남보다 값싸게 얻으면. 3번.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윤과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똑같다면 이때는 시장의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마저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그냥 본 김에 보죠. 부동산 시장의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있고 투기가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이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이건 아직 투자이론이 공부가 덜 돼서 설명을 조금 미루려고 그랬던 건데 기왕 읽어버렸으니까 투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투기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있어서 투기를 하는 것이냐.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옛날 학자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시장이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만일 초과 수익만큼 기회비용, 정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실제로 남기는 게 없을 것이고 그럴 때는 투기를 할까요? 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투기는 시장이 불안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만 하는 것이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만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불안전하다고 다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할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100%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저렇게 하면은 되긴 되겠네라고만 확인하면 돼 지금은. 1월달이니까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보비용은 계산 문제인데요. 요거는 투자이론이 조금 됐을 때 해야 되니까 아직은 놔두세요. 계산은 한 3월 정도에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산이 어려운 건 맞죠. 160조. 160조. 입지 및 공간구조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장이론에서 대략 1개에서 2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1개에서 2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내용이 꽤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1개 맞추는 게 쉽진 않군요. 그런데 이제 입지이론 같은 경우는 대략 2개에서 3개. 조금 많이 나올 때는 이제 5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게 제 시험 봤던 15회 때 시험이에요. 최초로 입지이론을 대단히 어렵게 계산 문제를 많이 냈던 해가 그때죠.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만든 건데 그때. 어쨌든 그래봤자 요즘은 나봤자 다 맞추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1절에 입지와 입지 선정에 의의다 그랬는데 입지가 뭐냐? 가볍게 그것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그 가로 2번 가로 1번 입지란 어떤 경제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다. 장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상가의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 공장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걸 입지라고 한다. 이해하신 거죠? 간단해. 로케이션. 입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안 중요하고. 11, 12월에 했으니까. 자, 163쪽 가보세요. 163쪽 가면 제2절에 농업지 입지 선정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튠넨의 농업입지 이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입지이론을 설명드릴 때 항상 이름 들어간 것, 학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 튠넨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튠넨의 거기 농업지 입지이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하는데 잠깐 보죠. 튠넨은 그에 져서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경지 지대 이론이니까 도시 지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 이론은 아닌데 그게 나중에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예. 2번 T내는 입지지대에 따른 농업지역의 분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시킨 고립국을 가정하였다. 즉 중앙에 하나의 대도시를 가진 풍요한 평화를 가정하고 고립국 내의 자연조건은 똑같고 동일하고 하나의 중심도시가 존재하고 운송수단은 마차밖에 없고 우마차는 소, 우자, 말, 마자니까 소나 말이 끄는 마차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용하며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그랬죠. 그럴 때 3번까지 봐버리죠. 이와 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고립국은 작물의 시장 관리과 운송비 차이에 의해 농업 경영의 지역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심을 중심으로 자유식, 임업식, 윤제식, 곡조식, 삼포식, 조방식, 목축 농업 순으로 동심원상으로 6개 농업지가 형성된다고 봐도 6개는 좀 기억하자 그랬죠. 의미가 대단한 건 아닌데 나중에 차이가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6개. 6개 지역으로 뭘로 나뉜다고요? 동심원상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읽어봤으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튀넨의 농경지지대 이론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이따가 뒤에서 볼 겁니다. 이거 다시. 그러니까 튀넨의 이론을 우리가 2번 공부를 해요. 지대 이론은 한 번 더 하는데 입지교차지대설이다라고도 한다. 어쨌든 농경지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방금 이제 우리가 읽어보셨죠. 이 튀넨이 살고 있는 농경지는 고립국이에요. 고립국이라는 게 뭐냐. 중심지에 딱 소비시장, 사람이 사는 시장이 딱 하나 있고 바깥쪽은 농경지인데 농경지. 이 나라는 고립국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 교역이 가능하다고요. 교역은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 이제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튀넨은 뭐라 그랬느냐. 이 농경지의 자연 조건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자연 조건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농경지는 비옥도가 똑같다라고 봐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종축을 지대라고 할게요. 지대는 이제 토지 임대료예요. 자, 횡축을 거리라고 보자. 거리.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려보죠 한번. 여러분 여기 시장 바로 근처에서 농사 짓는 A가 있고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제일 바깥쪽에 농사 짓는 B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똑같은 면적 지금 200평인데 200평 둘 다. 그런데 이거는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쌀을 둘 다 1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지가 먹고 남는 거는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겠죠? 내다 팔아야 되는데 A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까요? 수송비가 적게 들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B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수송비가 적게 든다고요? 많이 든다고요? 많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농사를 어디서 짓고 싶겠어요? B에서요? A에서요? A. 그럼 A는 즉 거리가 가까워 수송비가 적게 드는 A와 같이 입지가 좋은 곳은 수요가 많으니까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그러니까 토지용 대가 지대도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다시 말해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것은 돈이 안 되니까 지대가 싸겠죠. 그래서 지대 곡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도심이 가장 비싸고 최외곽이 제일 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점 한 개 지대 곡선의 형태로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심에서는 지대가 여기까지이고 자, 외곽으로 한 5km 나가면 지대가 이거밖에 안 되고 외곽으로 10km 나가면 지대가 더 싸고 수송비 많이 들어가니까 최외곽에서는 지대가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일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한계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한계지대 곡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그 뒤쪽이에요. 자, 164쪽 한번 가보세요. 164쪽. 자, 가로 2번. 튀넨의 농업지대 곡선을 그랬는데 단일 작물의 지대 곡선이죠. 자, 어느 농부가 A 작물을 경작하는데 헥타르당 생산비가 40이고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 이익이 남는 거예요? 60 좋아요. 그럴 때 그 농부가 시장에 입주할 경우에는 순소득 60이 될 것이고 A 작물의 헥타르당 생산물을 1kg 운반하는데 5만 원이 든다면 A 작물의 입찰지대 곡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맨 중심지에서는 60만 원 남고 최외곽이 12km 가는 지점인데 거기는 남는 게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60 나누기 5니까 12km.
이해하셨나요? 그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수송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조방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조방 한계점.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 한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쪽 보죠. 그 옆쪽은 세 개 작물이 있죠, 세 개. 그래서 여러 작물의 경합에 따른 지대곡선 그랬는데, 여러분 A 작물하고 B 작물, C 작물 이렇게 각각 거기 가격이 얼마고 생산비가 얼마고 키로당 수송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방금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 보시면 되는데 A 작물은 봤더니 가장 중심지에서는 80이 남고 그 이야기죠. 수송비로 나눠봤더니 걔는 8kg까지 이상은 절대 안 갈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C 작물은 가격이 45이고 생산비가 20이니까 중심지에서는 얼마가 남느냐? 25만 원. C 작물 그래프에 25죠, 그죠? 그다음에 운송비가 1원이라 그랬으니까 몇 킬로까지 농사 지을 수 있냐? 25kg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나눌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도심이고 이 거리다, 거리. 그럴 때 이제 지대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집약농업은 지대곡선이 가팔라요. 집약농업은 집약이 뭐냐, 조방이 뭐냐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조방농업은 대단히 지대곡선이 완만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집약농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제 7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거는 이제 공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공식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100평의 땅이 있는데 노동력을 몽땅 투입해요. 그러면은 집약도가 낮은 농업이에요? 집약도가 높은 농업이에요? 높은. 이런 걸 이제 집약농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장에 갔더니 사람이 막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돼 있으니까 노동집약적인 공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농사도 똑같아. 밭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조방적이요? 집약적이요? 집약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축업 같은 경우는 목축업. 똑같은 100평의 땅에다가 소를 한 20마리 키우고 있는데 주인 혼자서 키워, 혼자.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고요? 한 명. 그러면 이게 집약이에요? 집약도가 낮아요? 이런 걸 조방적이라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집약적의 반대가 조방적이에요, 일단. 나중에 이제 이 정확한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요거 설명하는데 30분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너무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집약농업은 그러면 왜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냐? 당연합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인부들이 한 50명 필요한 과수원을 경영을 해요, 과수원. 그런데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사람이 50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한 20km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뭐 아침에 걸어가가지고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 도시락 까먹고 20km 도착했더니 밤이야. 그럼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집에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가 안 돼요. 바로 집약농업은 이동거리가 짧아야 돼. 사람이 많이 가야 되니까. 이해하신 거죠? 바로 이거는 멀리까지 간다고요? 가까이까지만 간다고요? 가까이까지만 가죠. 조방농업은 목축은요. 아니 소가 뭐 잘 자랄 때까지 6개월간 나갔다 그냥 밖에서 있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풀 많고 땅값 싼 데면은 얼마든지 나갔다가 소가 다 크면은 그때 한 소 1000마리 끌고 오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거리가 짧다고요? 멀 수 있다고요? 멀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자, 그럼 보세요. 조금만 더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땅이에요. 땅이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빌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대를 낮게 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지대를 많이 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집약농업한테 빌려줄 가능성이 많고, 여기까지는 누가 지대를 많이 내요? 집약이요? 조방이요? 조방이 좀 더 높네요. 그래서 조방농업이 지대를 더 많이 내더라. 그러니까 조방농업이 입지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그려볼게요. 다시 말해서 동그랗게 여기 지금 중심지를 근거로 제가 이 왼쪽만 지금 오른쪽만 했는데 왼쪽으로도 농사지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동그랗게 이만큼은 집약농업이고, 집약. 동그랗게 바깥쪽은 집약농업이요? 조방농업이요? 조방농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와 같이 농업이 한 가지만 있다고요? 6가지로 이루어진다고요? 6가지. 그 종류는 외울 필요 없어요. 6가지로 동심원 모양이다. 동심원이 뭐예요? 이 6개 원이 중심지가 각각 다르다고요? 동일하다고요? 중심지가 동일한 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65쪽에 아직 그래프 설명 안 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밑으로 4줄 내려가면 그래프에서 4줄. 자, 그래프를 보면 작물 A는 소비시장에서 8kg 지점까지 경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송비 때문에 A 지점부터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 B가 재배가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소문자 A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B가 재배되고 같은 원리로 B 지점 이후부터는 작물 C가 재배될 것이다. 왜냐? C가 더 지대를 많이 내니까. 네. 그래서 즉 최대 수익을 올리는 농부는 소비시장에서 A까지는 작물 A, A부터 B까지는 작물 B, 자 B부터 25kg 맨 끝까지는 C 작물을 재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농산물의 시장 가격과 운송비에 의하여 농업적인 분화가 나타나고 시장과 가까운 곳일수록 토지용은 집약화된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집약이요, 조방이요, 조방 그런 이야기죠. 네, 다시 여러분 미안한데 앞쪽 163쪽 먼저 볼게요. 163쪽. 아까 동그라미 4번 안 봤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까운 농장의 경우에는 지대가 높고 집약도가 높아지는 반면 시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지대가 낮고 조방성을 가지므로 고립국에 있어서 농업경영 방식이 집약적인 것에서 조방적인 것으로 동심원상으로 전개되어 간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튀네의 이론이라 한다. 자, 넘어가셔서 166쪽. 이제 뭐 쉬워요. 이제는 뭐 모를 거 없어요. 바로 3번에 튀네의 농업지론의 결론 및 요약인데 요게 시험에 좀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요게. 이제 앞쪽에 개념도 조금 뭐 써먹을 때가 있지만 주로 이쪽인데 166쪽. 동그라미 1번에 입지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수송비 전량분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여기 공식 필요 없어요. 공식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지. 여기 수송비가 덜 들어갈수록 지대가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수송비가 많이 드는 놈보다 수송비 덜 들어간 만큼은 지대로 지불하는 것이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 토지의 가치와 토지용의 집약도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중심 쪽은 집약이용이고 바깥쪽은 아까 조방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작물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지는데 집약적 생산 방식의 한계지대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급하고 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조방적 생산 방식의 경우에는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다고요? 완만하다고요? 완만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가기까지야. 네, 가기까지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왜 이거를 도대체 저는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 왜 선생님 왜 책에는 안 나온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자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긴 하겠는데, 여러분 209쪽에 한번 가보세요. 209쪽. 209쪽 가니까 바로 3번에 튠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니 왜 튠넨은 자기가 만든 이론을 이건 일생 동안 자기가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항상 학자들이 자기의 일생을 건 역작이기 때문에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왜 그랬을까? 이 입지라는 게 어떻게 교차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이야기인데 보세요. 여기 아까 중심지 근교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조방이요, 지방농업이요, 집약. 바깥쪽에서는 뭐요? 조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약과 조방이 입지가 바뀌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지대 곡선이 어떻게 되는 지점이라고요? 교차. 이해하셨어요? 항상 교차하는 데서 입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산업의 종류가?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셨고, 자,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제3절에 주거지 입지 결정인데, 그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3월 달에 하기로 하고 안중해요, 이거. 그러니까 3월 달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172쪽, 172쪽에 제4절에 상업지 입지 이론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은 계산을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계산을 조금씩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시죠. 잠깐 머리 좀 식히고 하시죠. 예.